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시장이 또 강하게 좀 반등해주면서 사실 최근에 어떤 증시 약세의 어떤 주 요인 자체가 또 중국 증시였죠. 중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하는데 다른 나라 증시가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중국 증시 강한 반등으로 국내 증시도 꾸준하게 장중에 반등을 이뤄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FMC에서 테이퍼링 우려가 조금 부식되면서 미국장에서도 이제 기술주들 실적도 좋았지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나스닥이 또 상승으로 마감했었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코스피는 크게 상승은 못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반등을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투자 의견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들려드렸는데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반도체 성장 3대 업종이 이제 상승을 좀 이뤄졌는데 2차전지 종목들은 상승 시에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관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음식료 업종이 상승 사이클의 어떤 흐름을 기저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이 또 라면 가격 인상을 했죠.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같이 또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들이 좀 주어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승 사이클로 간다는 얘기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요약부터 해보도록 하죠. 전일 FMC의 테이퍼링 우려 축소가 됐고요.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반발 매수세 유입 이런 걸로 이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만큼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성장 3대 업종이 3대 업종의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슈는 요 정도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음식료 업종 그리고 LG화학의 LG전자 분리막 사업부 인수, 삼성전자 2분기 세부 실적 발표 분석, 중국 규제 관련된 이슈 체크,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탄소 국경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 간략하게 좀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시장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18% 상승했고요. 3,2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약 2배 정도 많은 500여 종목. 코스닥은 0.8% 상승했고요. 1,044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780 종목으로 월등히 많았던 흐름이었고 수급은 좀 들쑥날쑥이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200억을 순매도, 기관은 2,500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930억 순매수, 기관은 360억 순매도,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1,200억 순매수. 그래서 수급은 특징적이진 않았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63조 원으로 카카오뱅크 청약 자금이 확 빠졌네요. 이 정도면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수금 있는 자금 자체가 조금은 본격적인 자금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약을 위해서 이제 들어왔던 자금들이 상당히 빠져나갔고 수급의 어떤 업종별 수급 흐름 보면 오늘 전기전자, 2차전지 골고루 팔았고 의약품 쪽에서는 순매수가 컸네요. 600억. 코스닥 쪽도 외국인이 순매수가 컸고 의료정밀 쪽에서 많이 순매수를 했네요. 네, 어쨌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강한 어떤 수급과 이제 강세를 좀 만들어냈고 외국인은 이제 그래도 성장 주요 종목들을 차곡차곡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조금은 이제 여기서 지지를 좀 받아내지 못하면 쫙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V 코스피 즉 이제 변동성 지수가
지금 최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영향권에 있긴 하죠.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보시면 반등을 해냈는데 음봉이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거는 진짜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코스피는 좀 완벽하게 반등을 해내진 못했다. 이게 12조, 15조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으로 치다르면서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주 베스트한 어떤 반등 성공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코스닥도 양봉 마감하긴 했지만 21선을 강하게 치고 위로 올려치지 못했고요. 게다가 이제 거래대금도 10조 원,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면 낮은 수준이죠. 여기 보시면 13조, 16조 이렇게 터지는, 그러니까 이거 한 12, 3조는 최소한 됐어야 되는데 12, 3조 이상 터지면서 21선 돌파를 하면서 양봉,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기관 동시순매수 주요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기가 1위네요. 그리고 NC소프트가 4% 정도 상승해주면서, NC는 이제 제가 올라올 때 그냥 리스크 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카카오가 또 이제 수급 500억 들어오면서 반등. LG전자는 호재가 좀 있었죠. 1.5%.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 효성TNC 3% 상승.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흐름 좋네요. 수급도 좋고요. 효성첨단소재 최근에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차익 실현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성첨단소재 차익 실현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물산, 제가 이제 음식료 업종하고 건설 업종은 좀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물산도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이 크죠. 그리고 LG화학, CJ제일제당 역시나 이제 음식료 업종 대장입니다. 음식료 상승 사이클에 일단은 산다면 이 한 종목이죠. 그렇게.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삼천당 제약이, 근데 수급이 너무 약했네요 오늘. 170억인데 어쨌든 삼천당 제약이 가장 높은 어떤 수급을 보여줬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ST팜이 3% 상승하면서 오늘 수급도 좋았네요. 셀리버리, 바이오가 좀 많네요. 셀리버리, apta바이오, 안트로젠, 큐라클 상장, 신규 상장 종목이죠. 혈관 관련된 신규 상장 종목 오늘 18%. 그래서 주요 이제 바이오 종목들 올라준 종목들이 있었고, 파마 리서치, 제넥신 이런 종목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엔지캠도 올라와 있고, 인터로저 의료기기, 천랩, 첨보,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것들 올라올 때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종목은 요렇게 좀 되고, 시총상위주 한번 볼게요. 시총상위주는 특징점이 좀 없죠. LG전자가 그나마 1.5% 상승, NC가 좀 상승했고, 삼성전기 좀 상승했고, 코스닥 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10% 엄청 셌네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차익 실현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좀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늘 특징점의 어떤 종목 시세 흐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상 이 정도 종목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 체크해 드릴게요. 나스닥이 어제 0.7% 상승하면서 상승의 기조를 좀 유지했고요. S&P 500, 다우는 소폭 하락 정도 보였습니다.
일단은 요 고점 권역을 빨리 치고 돌파시키는 흐름이 중요하고요. 이게 계속 지연되고 시간을 끌면 사실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올려쳤는데요.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내일의 흐름이 칠지 미기적거리여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기류로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 0.7% 상승, 홍콩 3.4% 상승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야, 이 낙폭이 이렇게 큽니다. 진짜 디커플링이네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증시랑은 완전히 다른, 규제가 무섭습니다. 대만 1.5% 상승으로 약세를 좀 돌리는 그런 강력한 반등. 상해 증시도 이틀 연속 양봉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중국에 관련해 가지고는 안심을 조금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아까도 이제 언급드린 부분이지만, 그 일라이릴리 이렇게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일라이릴리 신고가죠. 계속 신고가 냅니다. 리제네론도 최근에 강한 기조를 좀 보이고 있죠. 화이자도 신고가, 신고가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존슨앤존슨도 신고가 영역에 지금 가고 있는 흐름. 아스트라제네카 신고가 내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는 흐름. BMS 신고가 내는 흐름. 노보노디스크 신고가 흐름 내는 흐름. 노바티스 요거 이제 그래도 이제 중장기 이평 위에 있네요. 길리어드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바이오젠은 요때 이제 치매 치료제 FDA 승인 받고 나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고, 머크, 암젠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네요. 에브비 신고가 흐름.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도 신고가 영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 사노피 또 그래도 이제 중장기평 위에서 있는 흐름. 어쨌든 이 주요 이제 제약업종의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종목들이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강한 흐름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기조를 보이고 있다. 요거 체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은 요즘 이제 라면 가격이 이제 인상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뭐 라면뿐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음식료 제품들이 이제 원재료 가격, 뭐 밀이라든지 이런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 가격을 올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음료 쪽, 이쪽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농심이라든지 라면 업체들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는 측면이 컸죠. 농심이 이제 신라면 가격을 7.6% 올린다. 그래서 이제 근데 라면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참깨라면하고 뭐 진라면 정도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것 같은데, 참 진짜 많네요. 하여튼 그 라면 가격 인상은 이 서민 경제하고 좀 연결된다 해가지고 좀 쉽게 좀 못 올리는 그런 경향이 좀 컸죠. 그래서 라면 업체들이 이제 사실상 라면 쪽에서 큰 마진을 좀 내지 못하는, 왜냐면 원재료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가는 추이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아니 뭐 어차피 돈을 벌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젠간 올려야 될 텐데, 그 시점이 이제 오뚜기가 포문을 열었고 농심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수순이 됐죠. 그래서 라면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간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원가 인상의 압박을 감내해왔다. 사실 그래요. 정말 라면 업체들한테 너무 과도한 어떤 분위기를 좀 형성해왔다.
최근에 이제 팜유와 밀가루 등 라면의 주요 원자재 가격과 이제 인건비, 물류비, 판관비 이런 어떤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류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제반 경영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 압박이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라면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했다. 더 좋은 맛과 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해서 결국 이제 가격을 올렸네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는 추이를 보였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어떤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를 볼 때, 이 그 라면에 들어가는 이제 밀가루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 가격 인상의 또 수혜를 같이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대장주는 뭐 그 CJ 제일자당이죠. 예, 뭐 밀가루 비롯해 가지고 예, 정말 이제 이 원재료 예, 설탕, 밀가루, 뭐 대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시장용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대상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또 수혜 같이 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한제분 같은 기업도 뭐 최근에 곰표로 이제 인기 끌기도 하고 그 제분 업체로서의 어떤 수혜를 보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삼양사, 삼양사 같은 기업도 뭐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밀가루가 10% 정도 되네요. 점유율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가도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과도하게 막 오버슈팅 나오고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료 업종이 이제 본격 상승 사이클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느릿느릿하네요. 하지만 가격 인상과 뭐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기조의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왔네요. 곰표에 대한 제분 스톤브리지와 손잡고 헬스 밸런스를 인수한다. 헬스 밸런스는 이제 그 건기식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00억 안팎으로 결정될 듯 해서 뭐 일단은 대한제분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 없다는 뭐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 기업뿐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놓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업체를 이제 특정하지 않고 어떤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기업을 놓고 이제 뭐 고심 중이다 이런 어떤 공시를 이제 냈죠. 어쨌든 대한제분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제분 업체들 성장성 한계가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식 시장 진출하는 건 굉장히 우호적이죠. 건기 시장이 워낙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매물로 나온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여지네요. 대한제품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1,100억, 이익 잉여금이 7,254억입니다. 시총은 2,900억 정도, 3,0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 주력 사업인 제분 사료업이 정상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방면에 눈을 돌려서 수익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해서 최근에 곰표라는 브랜드를 계속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맥주, 막걸리, 이번에는 식혜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브랜드를 높여가지고 여러 어떤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건기식 시장 진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굉장히 레트로로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표 달아가지고 건기식 제품들 비타민 팔고 오메가3 팔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런 행보는 괜찮은 행보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것들 아실 거예요. 베베쿡 이런 브랜드 갖고 있는 업체예요. 이게 이유식 1위 업체죠. 그리고 천지양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천지양 요런 브랜드 천지양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잘 키우면 어떻게 보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 뒤에 바로 공시 나온 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성장 능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행보는 우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NH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음식료 가격 인상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해서 밀가루, 우유 등 원재료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제분업계 밀가루값 인상 발표, 주요 제분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서 3분기 이후 판매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되기 시작하는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서 라면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 인상을 이 이유를 말할 수 있잖아요. 밀가루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밀가루를 주요 원재료로 쓰는 라면, 제과, 제빵 업체들 또한 판매 가격 인상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우유를 원재료로 쓰는 유제품의 판매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8월 원유 가격 연동제를 통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데, 올해는 1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3% 상승이 예정됨. 우유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치즈 등 유제품도 전반적으로 원가 압박이 나타나며 판매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매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가격 급격히 상승했죠. 대두는 작년 7월 대비 59%, 옥수수는 58%, 소맥은 35%, 원당은 51% 상승했습니다. 뭐 대두 가격 상승으로 뭐 라면이나 여러 가지 튀김할 뭐 이렇게 튀길 때 쓰는 그 팜유, 대두유 이런 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이상 기후에 따라 공급 차질 및 해상 운임비 상승에 기인해서 지금 뭐 기후, 이상 기후 이런 것들도 이런 곡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또 간헐적으로 또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음식료 산업 전반적으로 판매 가격 인상 모멘텀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일부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하반기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는 중이다. 판매 가격 인상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죠.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 성장을 이끄는 펀더멘털 개선 요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식품 소비 증가세가 고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향, 그리고 식당을 잘 안 가거나 못 가거나 해가지고 또 배달시켜 먹는 그런 것들, 음식료 기업들의 Q 성장과 P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강세장이 뭐 무너지고 하는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는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품목에서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어 원가 부담의 가격 정가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탑픽은 역시나 CJ 제일제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 오리온, 롯데실성, 뭐 삼양식품도 이번 가격 인상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추천이다. 모두 괜찮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서 이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주목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요걸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풀로 나왔죠. 지난번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였고, 이제 구체화된 사업 부문별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예상대로 반도체 부문이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이제 만들어냈다. 2분기 반도체 덕에 헐헐해서 상반기 매출 역대 최대다 해서,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연초에 주가에 반영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선행했네요, 결국은. 그렇죠. 주가가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결국은 2분기 지금 7월 달에 나온, 지금 이 시점에서의 실적이 여기서 반영된 거죠. 이게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적표를 받은 거는 이때인데, 이미 시장에 메이저라고 볼 수 있죠. 메이저이면서 스마트 머니는 이때 반영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못 올라갔다. 그럼 향후에 이 실적의 정점이 언제 찍힐 것이냐가 이제 향배를 가를 텐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은 먼저 움직일 텐데 이 한번 올려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우리가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 뭐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올해 영업이익이 50조 정도가 돌파될 걸로 뭐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스마트폰, TV, 가전 등도 이제 기대 이상 선전하면서 호실적을 이끌었다. 그리고 메모리 출하량이 이제 시장 전망을 상회했고 가격 상승폭도 예상보다 이제 컸다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오스틴 공장 정상화로 이익이 늘은 부분도 반도체 호실적을 만들어낸 이제 주요 요인이었고, 갤럭시 S21이 이제 1분기에 조기 출시됐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적을 미리 당겼다는 인식을 좀 가져온 거죠. 요 출시 효과로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모바일 부분에서 좀 낸 부분이 어쨌든 뭐 조기 출시 효과였다. 그러면 후에 이제 원래 찍혀야 될 실적이 당겨졌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폴더블 폰 8월 달에 이제 공개될 그 폴더블 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흥행하면 메꿔줄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 좀 우호적이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전 쪽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내는데요. 영업이익이 1조 600억 해서 비스포크 시리즈 아시죠? 요거 이제 맞춤형 가전이잖아요. 색깔도 고를 수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인기를 많이 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QLED TV 같은 판매도 잘 된 것 같고, 애플의 일회성 보상금이 또 상당히 또 컸던 것 같아요. 5천억 이상. 일회성 보상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공급하기로 한 어떤 물량,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못 미치면 이제 채워주고, 그런 개념의 보상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시설 투자로 반도체 쪽에서 12조 5천억, 디스플레이에서 6천억 등 총 13조 6천억 원을 이제 집행했습니다. 상반기 누계로는 23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이 실적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이제 집행이 돼야 되고, 상반기에만 23조입니다. 뭐 연간 50조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하고 우리가 퍼를 비교할 때, 야 삼성전자 지금 뭐 지금 삼성전자 올해 예상되는 퍼가 야 13배다, 내년도 11배다. 야 이거 애플이 막 25배 30배 아마존 뭐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죠. 플랫폼 기업과 뭐 거기도 이제 서버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사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캐펙스 투자는 아니죠. 그래서 뭐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하고는 다른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TSMC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적당한데, TSMC는 이제 워낙 이제 높은 배당률을 가져오고 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퍼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죠. 2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어쨌든 반도체 영업이익이 3분기에 정점에 달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많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어제 보면 8만원,
그제 보면 79,000원, 오늘 보면 81,000원, 뭐 이런 정말 뭐 매부에서의 띠처럼, 예, 매부에서의 띠처럼, 예, 야 이거 뭐 시간 지난 거야? 예, 그대로 아니야?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가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텔의 신규 CPU 출시,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면서 3분기 정점이 진짜 찍힐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지금 다 예상이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안전하게 올라오면 삼성전자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 이 정도를 좀 코멘트를 드리고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상승 랠리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70조 원, 영업이익은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5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쨌든 불확실성은 뭐 코로나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에 이제 공급 차질로 전체 세트 공급이 좀 원활치 못하면서 메모리 쪽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전망 같고요. 어쨌든 안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삼성전자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LG전자 주가가 제일 좋았죠. 그 이유는 요 소식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서 임팩트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LG화학이 이제 LG전자의 분리막 사업부를 5,250억 원에 이제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뭐 SKI 테크놀로지 상장하면서 지금 시총이 16조 원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조 단위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 이로써 이제 LG화학은 완전히 2차전지 소재 4가지 큰 부분의 기술을 모두 획득하는 굉장한 또 업적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뭐 LG화학으로 넘기는 게 낫죠. 어쨌든 생산 설비, 뭐 사업 부문 인력, 뭐 이런 유무형 자산 일체 모두를 양수를 해가기 때문에 LG전자도 전장에 집중하고 LG화학은 또 이 기술을 완전히 자기 산하에 둬서 라인업을 구축하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어떤 딜이죠. LG전자 CEM 사업부는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청주, 중국 항저우, 유럽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국내외 임직원 800여 명은 전원 고용이 유지된다 해서 LG그룹은 정말 인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 사업의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분리막 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세계 1위 종합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분리막 인수로 기존 양극재, 음극 바인더, 전해 첨가제, 탄소 나노 튜브 분야의 사업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LG화학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코팅 기술과 LG전자의 생산성 극대화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분리막 사업을 수년 내로 조 단위 규모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요걸 가져가서 더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양극재 사업은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산 6만 톤 규모의 구미 공장을 올해 12월에 착공한다.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2020년 4만 톤에서 2026년 26만 톤으로 7배가량 늘어난다. 양극재 재료가 되는 메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광산업체와 조인트 벤처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양극재 업체들 있잖아요.
양극재 업체들 뭐 가격이 결정돼 있겠죠. 공급하는 가격, 뭐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삼성 SDI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이라면 100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쇼티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매겨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격을 토대로 해가지고 Q 곱하기 Q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 주가 산출하는 그런 실적을 2년 뒤, 3년 뒤, 5년 뒤를 예상해서 지금 멀티플 뭐 33배를 줘서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매겨서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유지된 수가 있을까요? 쇼티지일 때는 엄청난 규모의 증설들이 발표되고 계획들이 발표되고 하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되면 이 쇼티지가 극복이 되고 그때는 이 가격이 달라져 있겠죠. 낮아지겠죠. 그러면 예측했던 실적이 달성이 안 된다든지 후로 이제 미뤄진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사실상 이제 예측한 부분이 맞지 않거나 좀 더디게 되는 경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2차전지 소재 회사들, 뭐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다소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슈팅 나오고 이제 올라오면 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몇 년치의 실적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퍼포먼스를 내는데 이게 이제 팩트가 되는 시점이라든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은 기대감 한껏 고무돼가지고 희망가 부르지만 사실상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애널리스트가 50대, 60대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경험 20년, 30년 있으신 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애널리스트 다 30대, 40대 초반이잖아요. 투자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시장에 대한 경험이. 그럼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목표 주가 올리면서 계속 쓴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제 이런 얘기도 약간 덧붙였지만 어쨌든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지금 상투였던 모습들은 뚜렷하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위험은 조금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LG전자 좋은 소식이고 향후 좀 뭐랄까 LG화학이 가져가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각 그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게 뭡니까? mRNA 백신의 힘이죠. 화이자가 이제 보시면 2분기에만 9조 원을 벌었습니다. 야 이거 뭐 코로나로 지금 이 기업들은 노났어요. 완전 노났어. 화이자 올해 백신 매출 목표가 38조입니다. 모더나 22조입니다. 야, 그래서 이 어떤 이 패권 싸움에서 백신의 패권 싸움에서 진 얀센 이런 데는 뭐 2조 8천억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화이자 모더나가 완벽한 이 코로나의 최대 수혜를 받게 된 상황이 됐다. mRNA 백신이 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자가 되면서 다른 기술로 만드는 백신들은 인기가 없고 별로 매출이 찍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mRNA 기술이 이게 안정성 부분에서 일단은 그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이런 데서는 혈전증 혈전 무섭잖아요. 혈전증 부작용 의심 사례가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좀 막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좀 크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사실상 좀 흥행이라 할까 하여튼 공급에 좀 다소 좀 뒤처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엄청난 매출이 찍힐 것 같고요. 이게 엔데믹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뭐 결국은 매년 뭐 올해가 가장 많이 찍히는 거겠지만 어쨌든 매년 상당한 어떤 매출이 찍힐 거고, 그거를 또 다른 기업이 만들 수가 없는 그 복잡한 특허, 그것 때문에 mRNA는 이 두 기업이 거의 지금 패권을 쥐는 상황이죠. 큐어백도 특허를 회피 못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삼성에서 얼마 전에.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mRNA 백신을 컨소시엄 형성해서 이제 개발해 나가는데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사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과 이제 EU가 탄소 국경세를 이제 도입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수출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들이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최대 수출이 1.7% 감소를 하고 GDP가 0.4%가 좀 줄을 수 있다. 자동차 선박 등 운송 장비의 타격이 가장 클 수 있다 하면서 이게 앞으로 엄청난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국내 기업들이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차이, 어떤 기업은 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만 투자를 해야지, 이 기업 너무 많이 떨어져서 괜찮은데 하면서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를 검증하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ESG 항목에서 딱 OK가 돼야 이제 그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또 실적에 직결 되고 경제에 직결된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때 꼭 이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하나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중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관련 내용들 한번 정리된 거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달 수익률 측면에서 전 세계 주가 지수 중에서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지수가 가장 최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유는 이제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 확대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한 부분, 외국인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매도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가장 컸다고 보죠. 코로나19 확진자보다는. 이게 근데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조정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였다고 판단한다. 하반기 전망 자료를 통해서 21년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민감한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정부의 규제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 이 문제죠. 중국 정부가 2021년 경제 목표 중 하나로 플랫폼 기업 규제, 결국 이제 반독점 강화 및 무분별한 자본 확장 방지. 그러니까 저 플랫폼 기업들 계속 가만 내버려 두면 정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정부의 어떤 눈과 귀를 혹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민감한 데이터들, 뭐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쥐고 있는 대형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산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가실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 목표 중 하나로 이제 제시했고 1년 동안의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재 리스크는 이제 구부 농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 자국 기업 산업에 대한 규제에 국가 안보 개념까지 적용했다는 점은 이미 규제 강도가 국가급 레벨까지 다다랐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이게 쉽게 중국 정부가 그냥 쉽게 뭐 내려놓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자본시장이 이렇게 좀 어그러지는 거는 뭐 중국 정부도 원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좀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규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쉽게 이제 사그라들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네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히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이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 지는데요. 지금 7월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큰 어떤 증시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오랜만에 월간 기준 월봉이 이제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음봉이 이제 한 번에 그칠지 두 번, 세 번 정도 이어질지 그거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도 가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 과도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좀 적당한 어떤 만족을 가지는 그런 심리 이런 것도 조금 스멀스멀 좀 만들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드린 영상이 조금 파격적이기도 했지만 꼭 언젠가는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생각하고요. 증시가 당장 뭐 꺾인다 이런 거는 저도 모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지금 시장에서 현명한 어떤 대처를 해나가는 전략에 대한 고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